안녕하세요. 생물교사 이규희입니다. 우리 경산여고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주고 있어서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착한 경산여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이해해 줄 수 있죠. 자, 좀 잘 부탁해요. 같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배웠던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물질 대사라는 게 생명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텐데요. 이 물질 대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라는 물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질 대사에 대한 것도 배우면서 함께 효소의 작용에 대한 것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물질 대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이라고 했죠. 자, 근데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을 특별하게 물질 대사라고 불러준다는 이유는 같은 화학 반응이 생명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같은 화학 반응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날 때 또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날 때 같은 모양으로 같은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호기심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포도당의 산화라는 화학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날 때와 몸 밖에서 일어날 때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의 산화, 포도당이 산소와 화학 결합을 합니다. 자, 미리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적어둔 화학식은 완전한 화학식은 아닙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몇 개 사용됐는지,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몇 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빼고 진행합니다. 자, 포도당의 산화, 포도당이랑 산소가 화학 반응을 할 겁니다. 반응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날 겁니다. 생성물이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결합이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합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될 거예요. 에너지 지금 방출되고 있는 거 표시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잡고 가자면,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반응열. 자, 바로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 화학 반응의 반응열이 되겠죠. 자, 돌아와서 자, 우리는 이 포도당의 산화라는 화학 반응이 세포 안에서 일어날 때는 세포호흡이라고 불러줍니다.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죠? 생체 내, 그렇지. 특히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의 산화를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해줬고, 이 세포호흡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물질대사에 해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의 산화는 생명체 안이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의 산화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 포도당의 산화를 포도당의 연소라고 불러주게 되죠. 이 포도당의 연소와 세포호흡은 단순히 생명체 안에서, 생명체 밖에서 일어난다라는 차이점만 가지는 게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는 모습 또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과정에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개념 하나만 잡고 갑시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의 변화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자,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반응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는 동안 에너지의 변화를 볼 겁니다. 자, 이 포도당의 산화에서는 포도당과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다면 에너지를 반응열을 방출함으로써 마지막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호, 얘 왜 이러죠? 자, 다시 돌아서 미안해요. 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당연히 에너지는 낮아질 거예요. 낮아질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한 번에 훅 떨어지는 반응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에너지 언덕을 우리 한번 거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 에너지 언덕을 한 번은 반드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자, 그런데 언덕은 올라가기만 하면 내려오는 반응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언덕을 올라가주는 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연소든 세포호흡이든 저 에너지 언덕을 한 번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자, 연소에서는 저 에너지 언덕을 올라가기 위한 힘으로 방금 봤던 고온 또는 고압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는 고온 또는 고압을 사용함으로 에너지 언덕의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거꾸로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없기 때문에 좀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가 앞으로 이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변화시켜 줄 물질을 효소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하자면, 자, 포도당의 산화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날 때는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온 또는 고압이라는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포호흡은 조금 달라요. 세포호흡은 저 에너지 언덕을 올라갈 때 힘이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세포가 이제 만약에 세포에 고온 저 400도씨 이상의 열을 주어준다고 합시다. 그럼 세포는 있을까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 다음에 세포에 높은 압력을 줘버리면 세포가 눌려서 터지겠죠? 안 되죠. 자, 그러면 세포는 이 포도당의 산화를 세포에서 포도당의 산화, 즉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고온이라든지 높은 압력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덕을 올라가기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언덕의 높이를 낮춰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낮춰줄 수 있는 물질이 효소예요. 그래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는,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생명체 안에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효소라는 물질이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 효소의 작용으로 에너지 언덕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그때는 언덕이 낮아졌으니까 조금만 힘만 쓰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의 체온 37도 정도 되면 되게 낮은 거예요. 밑에 있는 요거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 무시해 주세요. 낮은 온도의 체온, 낮은 압력에서도 이 반응이, 즉 에너지 언덕을 넘어가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왜? 효소의 작용으로 에너지 언덕의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자, 그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지금 이 포도당의 산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응열이 방출되고 있는데, 우리 연소를 생각해보면 불이 보이죠? 그 불이라는 게 저 반응열이 빛에너지와 열에너지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과정인데, 자, 우리가 연소가 일어날 때 불이 한 번에 화락 일어나죠. 그거예요. 자,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산소로 바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될 텐데, 이때 에너지는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서 세포호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되면 세포는 이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시켜서 한 번에 소량의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시킴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세포는 그렇게 세포호흡을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자, 연소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호흡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물론 이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있긴 하지만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모두 합쳤는 총합, 포도당 하나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화학 반응식이 지금 연소든 세포호흡이든 똑같죠? 그러면 이 방출되는 에너지, 아까 뭐였어요? 얘가 반응열이죠? 반응열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포도당이 연소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포도당이 세포호흡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즉 포도당의 산화가 일어날 때의 반응열은 어떻다? 변함이 없다. 언제? 효소가 있든 효소가 없든 생명체 안이든 생명체 밖이든 다량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든 조금씩 방출하든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생명체 안에서 또는 생명체 밖에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물질 대사를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봤던 걸 물질 대사에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물질 대사입니다. 자, 이 물질 대사의 정의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어디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반응이? 화학 반응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런 물질 대사, 이런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는 물질 대사, 즉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물질의 합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물질의 합성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그 물질을 합성할 때 결합을 형성해야 되고, 그 결합을 형성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결합에 저장을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듯 에너지를 흡수하고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라고 불러줍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던 물질을 분해하고 그때 에너지가 방출될 거고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쓸 거거든요. 즉 이렇듯 에너지 방출, 에너지 분해의 반응을 우리가 이화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이화와 동화를 우리가 합쳐서 바로 물질대사라고 불러줄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물질대사의 특징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죠. 자, 동화든 이화든 물질대사인데 그 물질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출입,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에너지 방출이 되거나, 즉 에너지의 출입이 물질대사와 반드시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 파트는 우리가 기출이 안 된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기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반응과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 물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물질대사의 특징 갈게요. 자, 우리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했던 거 기억해 두어야 돼요. 자, 우리가 물질대사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37도의 낮은 온도, 1기압의 낮은 압력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에너지 언덕을 낮춰줄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게 누구였어요? 효소였죠? 자, 그래서 물질대사에서는 효소가 반드시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에너지 반응열을
반응열의 출입이 있죠. 여기 지금 에너지 출입, 반응열의 출입일 텐데, 자, 반응열의 출입이 일어날 때 그 반응열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나 한꺼번에 나가는 반응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고 있다. 자,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의 특징은 첫 번째, 에너지의 출입이 항상 함께 일어난다. 자, 두 번째, 효소가 관여한다. 세 번째,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슬라이드로는 뭘 확인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까 동화와 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를 에너지 출입에 따라서 동화와 이화로 나눌 건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이니까 당연히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과정일 겁니다. 자, 이때 자, 동화부터 볼게요. 동화 뭐예요? 화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 거예요? 같게 바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자, 서로 다른 저분자 물질들이 있었어요. 이 저분자 물질들이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우리가 크고 복잡한 고분자 물질로 바뀌었어요. 이때 고분자 물질,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생명활동이 필요한 저 고분자 물질이 합성되었죠. 자, 그리고 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결합이 형성되었고, 이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가 결합에 들어와야 해요. 미리 얘기하는데 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결합을 형성할 때 에너지가 들어와 줘야 돼요. 아, 에너지 흡수 과정이구나. 자,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열이랑 같다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네, 열도 흡수가 일어나야 되네. 아, 흡열 반응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바뀌는 이 화학 반응 중에 에너지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누구의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생성물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래프와 같이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요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한번 써보죠.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언덕을 한번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일어나지만 실제로 에너지가 변화하는 과정은 에너지 언덕을 한번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 에너지 언덕 보이죠? 저 에너지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화작용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광합성이라는 걸 과정으로 우리가 동화 과정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합성, 합성됩니다. 뭐가 합성되죠? 포도당이 합성되죠. 근데 이 포도당이 합성되기 위해서 포도당이라는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사용됩니다. 물론 포도당을 합성하면서 산소가 조금 남아서 산소도 같이 발생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광합성이었어요. 자, 이때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저분자가 포도당이라는 고분자로 포도당이 합성되는 반응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와 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때 들어오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그렇지, 빛에너지죠. 자, 그래서 빛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흡열 반응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합성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동화작용이니까 단백질 합성도 동화작용입니다. 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날 때 무슨 결합이 형성되죠?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죠? 그럼 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될 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에너지 흡수지. 저분자 물질인 아미노산이 고분자 물질인 단백질로 바뀌고 있죠? 단백질의 합성 과정, 단백질의 동화 과정입니다.
자, 동화 과정은 이 정도만 하고, 자, 이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자, 이화 과정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서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미안합니다. 자, 이화작용. 처음에는 크고 복잡한 고분자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분자 물질 안에 있던 결합이 깨어집니다. 결합이 깨어지면서 작고 간단한 저분자 물질들도 이 고분자 물질이 분해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합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아까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들어갔었죠. 들어갔던 그 에너지가 밖으로 톡 튀어나오게 되죠.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게 되죠. 자, 에너지와 열은 같이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자, 에너지가 방출되어 열이 방출되어 발열 반응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튀어나오고 있죠.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죠. 자,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양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반응물이 더 크겠죠. 요 동그라미 계속 미안해요. 얘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얘 좀 없애고 싶은데, 없었다. 자, 우리 그러면 에너지의 크기가 반응물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는 요 그래프처럼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여기다가 원래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에너지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뭐? 그렇지, 에너지 언덕. 에너지 언덕을 한 번은 지나가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반응물에서 에너지 언덕을 지나서 생성물이 되는 요런 식으로 실제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이화작용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광합성의 역반응이 세포호흡이었고 동화작용의 완벽한 반대 과정이 이화작용이니까 광합성이 동화였다면 광합성의 역반응인 세포호흡은 무슨 과정이다? 무슨 작용이다? 이화작용이구나. 이화반응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게 이 세포호흡이 이화인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자,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결합을 깨어서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끄집어내는 과정이죠. 자, 그럼 포도당이라는 거대한 분자를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결합을 깰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 거예요? 포도당보다 작은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 만들 거예요. 자, 이때 포도당의 결합이 깨어지면서 에너지 방출되죠. 에너지 방출, 발열 반응이구나. 실제로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될 때는 세포호흡 주변에 있는 환경의 온도가 살짝 올라가줘요. 자,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포호흡은 포도당의 분해 반응,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 반응, 발열 반응, 이화작용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도 산소를 이용한 분해 작용이라서 이화작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을 통해서 방출된 에너지는 우리 일시적으로 모든 세포에서 사용될 수 있는 ATP라는 화학 분자에 저장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내가 실제로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고 싶은 에너지의 형태로 ATP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줘서 사용돼야 되죠. 그때 ATP의 분해가 일어날 겁니다. 자, ATP의 분해가 일어나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죠? 즉, ATP의 분해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이화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 동화의 특징, 동화와 이제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동화의 특징, 이화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어요. 효소의 별명 생체촉매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효소라는 건 촉매긴 한데 어디에 있는 촉매? 우리 몸 안에 있는 촉매를 효소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 촉매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촉매에 대한 정의를 적어뒀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촉매라는 건 뭐냐 하면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한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 변화라는 얘기는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보자. 근데 우리 했어. 자,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뭐가? 수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입자가 반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죠. 자,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됐죠? 활성화 에너지, 즉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낮춰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세보자. 자, 이 촉매라는 건, 자, 뒤에서 오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낮추어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 수를 많게 만들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촉매를 우리가 정촉매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반응 속도를 변화시킬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느려지는 건 왜 느려졌어? 그렇지.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수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자, 그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나 등급 컷을 어떻게 해준 거야? 높여준 거야. 즉,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꾸로. 자,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줘서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를 줄임으로써 반응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이러한 촉매를 우리가 부촉매라고 부릅니다. 자, 정촉매든 부촉매든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촉매가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긴 해요.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충돌. 일단은 한 번은 만난다는 얘기지. 누구랑? 반응물이랑. 자, 그런데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촉매를 봤더니 뭐 어떻다? 변화가 없다. 아, 그러면 이런 촉매는 그러면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구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야, 중요한 거. 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화학 반응 전과 후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변화는 뭐냐면 입체 구조의 변화예요. 자, 그걸 기억하고 우리 효소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효소가 생체 촉매라고 했으니까 촉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효소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효소 직접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효소가 참여하는 화학 반응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겠죠? 즉 효소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전 일어난 후 효소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 효소는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건데 여기서 짚고 가야 되는 포인트.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몸 밖에서 일어날 때보다 조금 속도를 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왜 일어났어?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해서 일어나는 반응이었잖아. 근데 내가 물질이 당장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화학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의 속도가 좀 빨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 대사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효소를 사용할 건데 그때는 효소가 어떤 촉매로 작용을 해야 돼? 그렇지. 정촉매로 작용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이 효소가 작용했다라는 얘기는 효소가 작용한 물질 대사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게 효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우리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효소도 그대로 다 가지게 됩니다. 자, 어떤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 한번 했죠? 떡밥 회수할게요, 쌤이. 자, 단백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입체 구조를 형성해서 이 단백질의 기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구조와 기능은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단백질이 입체 구조를 형성할 때 온도와 산성도, pH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은 자기의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원래의 입체 구조, 원래 가져야 되는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데 적합한 온도와 pH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요인에서든 그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데 적합한 온도와 pH를 벗어나게 되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입체 구조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단백질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소도 당연히 이 효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즉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효소의 원래 입체 구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효소도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입체 구조를 형성하기 좋아하는 온도, 좋아하는 pH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그 온도와 pH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효소의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니까 효소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게 효소의 변성, 효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도 pH와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변성이 일어나서 기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자, 우리가 효소가 생체 촉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촉매는 사실은 우리 몸 밖에서도 정촉매, 부촉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촉매들 중에서 우리 생체도 그 촉매를 가지고 있더라 할 때 우리는 그걸 생체 촉매 효소라고 불러주는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효소는 우리 몸 밖에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 몸 안에서 물질 대사의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 몸 밖에서도 작용이 가능하다. 원래의 기능,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체 내에 있는 효소를 추출해서 우리가 주로 산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게 효소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 자, 효소라는 물질은 우리가 물질 대사에 작용해서 물질 대사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빨리 하는, 즉 물질 대사를 촉진해주는 정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생체 촉매를 우리가 효소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효소가 과연 모든 물질 대사에 다 작용해도 되는가라는 얘기죠. 아무 물질 대사나 이 효소가 작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면, 우리 몸에서는 대부분의 물질 대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필요한 물질 대사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즉 효소는 딱 특정 물질 대사의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효소가 가지고 있는 입체 구조, 단백질이니까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입체 구조에 딱 들어맞는 특정한 반응물, 우리는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아서 효소랑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특정한 물질과만 이 효소가 일시적으로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효소의 특징을 우리가 효소의 기질특이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질특이성 정리를 해볼게요. 자, 효소의 다른 특징이 이제 나왔어요. 자,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고유한 입체 구조와 딱 들어맞는 한 종류의 반응물과만 일시적으로 결합을 이룰 거야. 그래서 그 결합을 했으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줄 거야. 우리는 그런 효소의 특징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이 기질특이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효소는 특정한 물질 대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물질 대사에만 관여할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을 여기서 기질특이성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되는 것 중에 뭐냐면 효소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같은 효소의 반응에서는 반응물의 농도 또는 효소의 농도랑은 관계없이 일정한 활성화 에너지 높이, 즉 일정한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결론을 얘기하자면 자, 어떤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 효소는 지금 한 종류뿐이에요. 그러면 같은 종류의 효소를 더 넣어준다 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반응물이랑 그 효소가 결합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또 반응물을 더 넣어준다 하더라도 활성화 에너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겠죠. 이게 기질의 특이성이고 그게 기질의 특이성, 결국은 같은 반응물만 효소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에는 효소의 종류와 반응물이 일정하다면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게 효소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 뭐 있냐면 우리가 촉매 얘기를 할 때 촉매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지. 그럼 봐봐.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관여를 일단은 관여를 하지. 왜? 화학 반응물과 결합을 하잖아. 기질특이성으로.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생성물은 더 이상 반응물이 아니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달라져서 효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효소의 기질특이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소랑 결합을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효소가 자유로워지는데 그 효소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 즉 기질과 결합하기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대기 타고 있는 반응물과 다시 기질특이성으로 일시적인 결합을 형성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또 낮춰주면 되는 거잖아. 즉 효소는 어떨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소는 반응 전후에 입체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생성물과 분리된 후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해서 다시 반응에 사용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효소는 적은 양으로 효율적인 작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거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효소의 특징이고요. 나머지 효소의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그 효소의 변성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자,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는 입체 구조를 요렇게 2개짜리 동그라미 물결이 2개인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물결 2개를 가지고 있는 반응물과는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기 때문에 기질특이성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시적인 결합이죠. 자, 그러면 이 반응물, 효소와 결합할 수 있는 이 반응물은 효소의 기질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효소에 가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열을 하게 되면 이 효소가 좋아하는 온도를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효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입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요. 물결이 2개였는데 이제 물결이 3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물결 2개짜리인 이 반응물, 이 물질 대사의 반응물은 더 이상 이 변성된 효소의 기질이 아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결합을 못할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지 못하게 됐죠. 그러면 반응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효소의 기능을 잃었구나. 효소가 변성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까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있는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 자, 이제껏 배웠던 다양한 소화 요소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밀레이스라든지 펩신이라든지 트립신이 우리 몸에서 작용할 때 입, 식도, 위, 소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식도는 잠시 제외하고 위, 소장이 가지고 있는 pH에 따라서 얘들이 좋아하는 pH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작용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소화 과정에서 이 소화 효소의 그냥 기능에 대해서만 배웠었는데 그 소화 효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장소에 대한 걸 오늘 배운 효소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탐구한다면 훨씬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관련된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기말고사 치고 우리 그래도 수업은 계속 되어야 되니까 그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효소는 일단 시험에는 내지 않는다고 힌트를 줬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공부해야 돼. 언제? 기말고사 끝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효소 중에서 대표적인 효소가 바로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우리 몸에서 중요한 효소이기 때문에 이 수업 말미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활성화 에너지나 이제 효소에 대한 작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활성화 에너지 기억하고 있죠? 머릿속에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 반응물이 활성화 에너지보다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래프 한번 보세요. X축이 에너지고 Y축이 분자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너지 양에 따른 분자 수의 분포를 지금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금 활성화 에너지를 한번 표시해 줄게요. 자, 효소가 없을 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날 때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활성화 에너지 크기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요 영역에 해당하는 분자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 수가 저 활성화 에너지와 그래프가 이루고 있는 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소가 없을 때를 정리해보자. 자, 효소가 없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죠. 높아져 있어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느리게 일어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효소를 한번 써볼게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겠죠. 효소니까, 우리 생체 촉매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정촉매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지? 그럼 정촉매는 뭘 해줄 수 있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있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등급 커트라인이 낮아졌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효소가 작용하는 이 시점에서는 효소가 낮춰준 활성화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색 영역에다가 이만큼의 분자 수가 더 추가되겠지. 좋아요. 자, 그렇다면 자, 효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자, 저 빨간색 영역만큼이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영역만큼에 해당하는 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 자, 효소가 있으면 효소의 작용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낮아졌으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분자 수가 많아졌어. 그러면 화학 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의 작용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 볼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는 물질 대사가 있다. 그런데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빨간색 그래프처럼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파란색 그래프처럼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두 개의 과정 중에서 한 과정에서만 효소가 사용됐다. 자,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효소가 실제로 사용되는 반응은 어느 반응인가? 네가 찾아봐라! 라고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는 게 효소의 유무에 따른 거니까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뭐죠?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반응열을 표시해 뒀는데 이 반응열은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반응열이라는 건 화학 반응이 정해지면 그 반응열의 크기는 어때? 변하지 않고 일정에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열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얘는 일정하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빨간색 그래프로 변화될 때랑 파란색 그래프로 변화될 때랑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크기 차 변해요, 안 변해요? 응, 안 변했죠. 아,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랑 관계없이 일정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원래 목적대로, 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둘 중에 효소가 사용됐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색깔의 반응이 효소가 사용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라 그랬어? 에너지 언덕의 높이라고 한다 그랬지. 근데 에너지 언덕을 올라가기 위한 시작점은 어디여야 되는 거야? 반드시 반응물이어야 됩니다. 아직 반응 안 일어났어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가야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성물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야. 자, 그래서 항상 시작은 반응물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반응물로 시작해서 언덕의 높이를 재야 되니까 끝 지점은 어딘 거야? 그렇지. 에너지 언덕의 꼭대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 빨간색 볼 거예요. 빨간색 그래프로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반응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잡아야 돼? 에너지 언덕의 꼭대기. 요거 잡아야 되겠지? 그때의 에너지 크기.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준다. 자,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로 변화가 일어날 때의 활성화 에너지, 지금 빨간색으로 EA 적혀져 있는 저만큼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도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파란색 그래프처럼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날 때의 활성화 에너지. 자, 해보자. 시작은 어디? 그렇지. 반응물의 에너지. 자, 끝은 어디? 파란색 언덕의 에너지 꼭대기. 자, 그렇게 되면 요만큼이 파란색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둘 중에 하나의 효소가 작용을 했대요. 자, 그럼 효소의 작용으로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지.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확인해 봅시다. 자, 효소가 실제로 사용되는 그래프는 어느 그래프예요? 그렇지. 파란색 그래프인 거지. 자, 그러면 빨간색의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파란색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찾는데, 자,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배웠던 물질 대사를 한 번만 더 좀 더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억하고 있는지? 자,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반응물과 생성물,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 어떻게 되었어요? 감소했죠? 자, 그럼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밖으로 방출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야. 자, 에너지가 방출되었네? 발열 반응이네? 자, 무슨 반응이야? 이화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고 에너지 방출 반응이고, 자, 이화 반응은 물질의 분해 반응인 거죠.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확인해주면 돼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흡열인지 발열인지 먼저 확인하자. 자, 흡열인지 발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에너지가 변화했는데 어떻게 변화했어? 에너지가 증가했네.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가 흡수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에너지 흡수 과정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물질의 합성 반응이에요? 아, 동화 반응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게 얘가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어디에 효소가 작용했는 반응인지 확인하자는 거지. 자, 이때 자, 포인트, 반응열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열은 어떠니까? 같으니까. 얘는 일정하니까. 나는 반응열 가지고는 효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다. 자, 그럼 효소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찾자. 자, 빨간색부터 할게요. 자, 빨간색 그래프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활성화 에너지, 즉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반응물부터 해야 돼요. 자, 반응물의 높이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물이 되기 위해 넘어줘야 되는 에너지 언덕의 꼭대기 잡아줘야 되겠죠? 에너지 언덕의 꼭대기 잡아요. 자, 그래서 둘 사이에 에너지 크기 차 비교합니다. 엄마야. 자, 비교합니다. 아이고, 다 넘어와 버렸네요. 잠깐만요. 자, 에너지 비교할게요. 자, 에너지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저만큼이 빨간색 그래프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죠. 자, 그럼 파란색으로 변화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찾읍시다. 시작은 어디예요? 무조건 반응물이에요. 자, 끝은 어디예요? 파란색 언덕의 꼭대기여야 해요.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어떻게 되지? 요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보세요. 빨간색의 활성화 에너지와 파란색의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요? 빨간색이 커요. 어디가 더 작아요? 파란색이 작아요. 자, 그러면 효소가 작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어디에 효소가 작용한 거예요? 파란색에 작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효소의 작용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확인해 주면 되고, 자, 우리 효소의 작용을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통해서. 자, 효소가 작용하는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기질이랑 만나야 해요. 근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돼요? 특정한 반응물, 특정한 기질과만 만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효소가 가지고 있는 입체 구조에 딱 들어맞는 반응물과만 결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뭐라 불러줘? 그렇지, 효소의 기질 특이성. 자, 그러면 얘가 효소의 기질로 작용한 거죠. 자, 그럼 보라색 물질은 왜 기질로 작용하지 못해요? 그렇지, 효소와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지 않잖아. 그럼 얘는 기질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반응물, 즉 효소의 기질이 참여할 수 있는 물질 대사는,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거고, 보라색 물질이 작용하는 물질 대사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중,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중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효소와 기질이 만났어요. 자,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걸 형성을 해요. 아까 일단은 만나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만남은 일시적인 만남이어야 된다. 어쨌든 만났잖아. 만났으면 뭐 하면 돼? 효소 일 해야지.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낮춰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에너지 언덕의 높이를 낮췄으니까 이제 반응이 일어나겠죠. 왜?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반응물이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생성물은 효소의 기질로 작용할 수가 없죠. 기질 특이성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와야지. 헤어져야지. 자, 그래서 효소로부터 생성물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자, 효소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 입체 구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재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분리된 효소는 다시 반응물과 작용을 해서 반응물과 작용을 해서 재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효소의 작용을 요약해 놨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중요한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효소의 이름은 바로 카탈레이스죠. 자, 이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작용에 관여를 해서 과산화수소 분해라는 물질 대사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생체 촉매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있죠? 자, 카탈레이스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라고도 하고요. 생체 내에서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빠르게 해서 물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 물질 대사를 촉진해주는 효소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분해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가만히 내버려 두기 에는 이 과산화수소가 가지고 있는 반응성이 너무 커서 세포 내에서는 이 과산화수소가 약간 독성 물질처럼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는 이 과산화수소를 빨리 없애고 싶어. 자, 그래서 카탈레이스를 이용해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빠르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탈레이스는 우리가 카탈레이스의 작용, 뭐예요? 과산화수소 분해 작용에 관여하는 거지. 그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식을 여러분들은 외워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과산화수소 H2O2죠. 자, H2O2는 물 옆에 산소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제 어떻게 분해할 거야? 물이랑 산소 기체로 분해를 해주는 거죠. 이 과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버려둬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 과정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카탈레이스가 효소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질 특이성을 발휘해야 돼요. 자, 카탈레이스와 기질 특이성을 갖는, 즉 카탈레이스의 기질로 사용되는 물질은 뭐예요? 그렇지. 이 과산화수소 분해 작용의 반응물, 과산화수소죠. 자, 그래서 과산화수소와 카탈레이스가 일시적으로 만나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겠죠? 그래서 생성물 만들어져요. 뭐 만들어졌어요? 물과 산소 기체가 만들어졌죠. 자, 이 기체가 산소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실험에서 산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 있죠?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었을 때 그 불씨가 살아나면 이 기체는 산소구나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카탈레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간이라든지 감자라든지 혈액에 이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 감자, 혈액을 과산화수소 분해를 관찰하는 실험에 주로 재료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자, 간과 감자, 혈액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 효소죠. 결국은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좋아하는 온도, 좋아하는 pH에서 그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과산화수소랑 물이 섞여 있는 그 과산화수소수에 간을 넣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간을 넣어줘야 돼요. 자, 우리 순대 먹을 때 먹는 그 삶은 간 있죠? 그거 넣어주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삶았어요, 간을. 그럼 열을 가했는 거죠. 그러면 간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도 열을 받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변성이 일어났겠죠. 그럼 카탈레이스의 원래 기능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겠죠. 입체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기능을 못해. 그러면 과산화수소 분해해줄까 못해줄까? 못하겠죠. 이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에 이용하는 간은 대부분 생간을 사용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 생간을 과산화수소수에 넣어버리면 생간 속에 카탈레이스가 작용을 해서 과산화수소의 분해 작용의 반응 속도를 촉진시켜주게 되죠. 과정은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과산화수소 분해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분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서 물과 산소 기체가 빠르게 형성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는 이 실험이 이제 우리 카탈레이스의 분해 실험이라고 이제 좀 유명한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실험 영상은 이 영상 말미에 뒀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영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카탈레이스의 작용 정리해 봅시다. 자, 카탈레이스 효소예요? 생체 촉매예요?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촉매란 얘기입니다. 정촉매란 얘기죠. 활성화 에너지 낮춰줄 거예요. 자, 반응 이제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카탈레이스가 있어요. 카탈레이스 단백질이니까 입체 구조 가지고 있어요. 네모 동그라미라는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카탈레이스의 기질로 작용하는 물질은 당연히 똑같은 입체 구조, 딱 들어맞는 입체 구조, 네모 동그라미 입체 구조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카탈레이스의 기질로 작용할 수 있지만 네모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에탄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질로 작용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 기질특이성. 자, 그러면 기질특이성에 의해서 기질과 효소가 만났어요. 우리 이 상태를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요. 자, 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했다라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낮춰줄 수 있다,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반응 가능하다,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산화수소수가 반응을 했어요. 지금 분해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랑 뭐로 나눠져요? 물이랑 산소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물과 산소로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네모 동그라미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입체 구조가 아니게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질특이성에서 위반되니까 카탈레이스로부터 물과 산소는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물이라는 생성물이 생기고 반응이 끝났는데, 반응이 일어나기 전 반응물, 기질 반응물 한 번만 더 적어주고, 자,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반응이 일어나고 난 후에 카탈레이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모 동그라미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입체 구조 안 변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반응에 다시 재사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카탈레이스는 효소의 작용으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촉진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 했어요. 자, 다 했고, 효소의 이용 파트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실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겠죠. 자, 이 과정은 패스해도 좋지만 선생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실험을 하기 전에는 항상 실험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 필요했던 유의사항들을 보여주는 영상 과정이었고요. 자, 이 실험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한번 언급해 줬죠. 자,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홈판을 이용해서 과산화수소수에 대한 분해 실험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기 재료에 생강하고 감자 보이죠? 브로콜리 보이죠? 저기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각 재료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어디에 제일 많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4개의 홈판에 과산화수소수를 넣습니다. 근데 재료가 3개인데 4개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증류수를 과산화수소수만을 사용해서 이제 과산화수소수의 자연적인 효소가 없는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를 같이 관찰하고자 하는,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대조군이라고 해요. 대조군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료에다가 하나 더 홈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로콜리, 감자, 간 조각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브로콜리, 간, 감자가 궁금한 건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카탈레이스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방금 생간 집어넣으니까 과산화수소에서 갑자기 거품이 화락 올라오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럼 보여요. 뭐가 속도가 좀 다르죠? 생간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의 양이 이 세 개의 물질 중에서는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확인했어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댔더니 불씨가 어떻게 확 살아났죠? 그러면 저 지금 거품, 기체, 정체가 뭐라는 얘기야? 산소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산소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 관한 화학식이 머릿속에 있어서 기체가 발생했구나, 산소구나 라는 거 확인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정리했는 표를 한번 볼게요. 자, 과산화수소의 분해식 적혀져 있고요. 브로콜리와 감자, 생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험 결과를 적어 놓은 표입니다. 자, 거품의 발생 양과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브로콜리는 약하게 발생했고 감자는 활발하게 발생했는데 생간을 집어넣어 줬을 때는 매우 활발하게 발생을 했죠. 자, 그럼 보세요. 거품 발생이라는 건 결국은 반응 속도를 대변해 주고 있는 실험 결과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반응이 어디가 제일 빨라요? 생간이 제일 빠르죠. 그 말은 생간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의 양이 어떻다? 브로콜리와 감자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넣어줬던 과산화수소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반응물이 일정한 상태에서 넣어주는 효소의 양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근데 다 어쨌든 거품 발생했죠? 그러면 브로콜리든 감자든 생간이든 이탄 카탈레이스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면 카탈레이스의 분해작용 일어났겠죠? 자, 그래서 기체 발생했어요? 거품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거품의 정체, 어떤 기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아무 때나 갖다 대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건 뭐야? 거품이 많은 거에서 확인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생간의 불씨 변화만 볼게요. 자, 생간에서 거품이 발생했고 그 발생한 거품에 불씨를 갖다 대었더니 불꽃이 확 타올랐죠. 그럼 그 기체의 정체는 뭐예요? 그렇지, 산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품이 발생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브로콜리, 감자, 생간이 가지고 있는 카탈레이스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불씨 변화를 통해서 거품 속 기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죠. 기체의 종류 뭐예요? 산소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이 상황인 거죠. 자, 생간과 삶은 간 중에서, 자, 생간과 삶은 간을 각각 재료로 써서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때 생성되는 거품량, 기체는 어디가 더 많을까입니다. 자, 어디가 더 많을까요? 저 수업을 잘 들었는 친구들이라면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한번 답을 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화효소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번 물질대사와 효소에 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대사와 효소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유전은 선생님이 좀 녹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마도 토요일 오후에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